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같은 미국 기술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도 예정돼 있죠. 경제지표 호전에 따라서 정책 변화를 시사할지가 주목됩니다. 코스피가 신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과 주목해야 할 국내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의 증시를 전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시의 주요 포인트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 한 주의 전망, 주요 이슈, 또 뭐 길게는 한 달 동안의 전망 같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 오늘 뭐 4월 마지막 주를 이제 마감하는 첫 주의 첫 월요일이잖아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뭐 시장은 사실상 약강세, 뭐 굳이 말하면 보합에 가까운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최근 뭐 연초 이후의 시장 자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빠지는 아주 그런 전형적인 그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번 주가 상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거 없다고 뭐 FOMC 여전히 별거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왜냐하면 FOMC가 이제 지금 미국 기준으로 이제 화요일, 수요일 열리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연달아 쭉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FOMC의 그런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빅테크 중심의 그 실적을 앞세운 그런 그 IT 기업들의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우리 이제 자세한 거는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 요즘 뭐 금리라든지 미국의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은 시장에 조금 약간 우호적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호적이죠. 우호적입니까? 예. 금리 상승 속도가 사실은 1월 중순 이후로 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특히 이제 미국 국채금리죠. 미국 국채금리가 굉장히 안정화된 모습을 이제 4월 들어서면서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때는 뭐 곧바로 2%를 바로 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인플레 걱정하고 그랬는데 미 국채금리가 뚝 떨어진 채로 지금 있는 거죠. 1.5에서 1.6% 사이에서 굉장히 안정화돼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4월 들어서 굉장히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9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4월 이제 지지난주까지 4월 들어서 한 3조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너무 평온해서 저희가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이 또 순매도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뭐 조금 올라갔다가 전고점 올랐다 값이 다시 떨어졌잖아요.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순매도를 했고요. 이제 이번 주 들어 오늘이죠. 오늘 들어서는 뭐 약간의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나 환율 이런 그 매크로 변수들이 굉장히 평온하고 굉장히 시장이 우호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튼 이번 주에 중요한 그래도 이슈가 있는데 우선 지난번에 일찍이 좀 뉴스는 나왔는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수요일에 상하향한 합동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뉴스는 나왔잖아요. 자본이득세를 뭐 배로 올릴 것이다. 이게 시장에 조금 충격을 주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자본이득세와 관련해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이제 양도세를 말씀 주신 대로 연재 양도소득 11억이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넘는 거에 대해서는 약 20%에서 40% 가까이로 2배로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그 소위 이제 그 부자들로부터 이제 증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자본 이런 그 이득세, 양도소득세를
올렸을 때 과연 시장이 안 좋게 반응을 했느냐? 예. 결론적으로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87년, 88년, 예. 가장 최근에는 2013년도 정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러한 지난 한 20여 년 가까운 동안에 자본 이득세를 이렇게 올렸을 때 예. 지수 자체는 전혀 6개월 이전에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네. 6개월 이후는 상당히 좋았었고요. 예. 유일하게 자본 이득세를 올렸을 때 안 좋았던 분야는 그것이 발표돼 갖고 실제로 실행되기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만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소위 이제 모멘텀 팩터라고 하는데 그래요. 결국은 주가를 많이 올렸으면 이것을 세금을 많이 내기 전에 팔아서 연내 팔면은 이제 그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이것 자체가 시장의 지수를 조정시킬 정도의 그런 안 좋은 팩터로 보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드립니다. 요인은 아니다. 네. 또 저렇게 올리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희망도 뭐 민주당은 찬성할지 모르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면 자본이익세를 저렇게 배 수준으로 올리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그런 변수도 있고 이제 또 시장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는 이유는 예. 사실 이제 단기적 또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날 하루는 이제 미국 주가 좀 빠졌고 네. 그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좀 줬는데 결국은 이제 바이든이 굉장히 인프라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예. 그 자본 조달을 결국은 국채를 찍어서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을 더 뭐 이런 세금이나 이런 쪽을 더 거둘 거냐 하는 건데요. 예. 국채를 찍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자본이득세, 그리고 뭐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금리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송 센터장 얘기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에 큰 변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국채 금리도 이렇게 조금 안정된 수준에 있나 보군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뭐 연설도 그렇지만 역시 관심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 미 연준의 FOMC 정례 회의가 화수 이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은 뭐 당연히 금리는 안 올릴 테고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결국 이제 시장에서 그 기대하는 거와 우려하는 것을 굳이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해보자면 예. 기대하는 거는 현재의 자산 매입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하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소위 기준금리 0%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을 언제로 가져갈 거냐. 예. 지금은 뭐 2020 한 5년, 뭐 그러니까 적어도 향후 3년 이후나 돼야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걸로. 3년 정도나. 네, 예, 후에. 이제 뒤로 이제 많이 올리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시장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언제쯤 이걸 꺼내올 거냐라고 예. 봤을 때 시장에서는 지금 옛날 2013년대에 테이퍼 텐드럼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긴축 발작. 2013년. 네,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이 갑작스럽게 자산 매입을 확 줄이면서 예. 시장이 화두짝 놀랐었던 거를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시장에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예, 이제 네. 긴축 발작이라고 표현을 긴축 하니까요. 발작.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연준의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누누이 얘기한 것이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산 매입을 축소를 시작할 거면 예. 그 전에 이 계획부터 먼저 발표하겠다. 계획부터.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언제쯤 발표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번은 아닐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예. 이 계획은 올 9월 정도. 올 9월. 예, 가장 높은 확률로 9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매입 축소 시점은 빠르면 내년 한 1분기, 그러니까 1월 달 내지는 3월 달. 결국은 이게 이제 FOMC가 있는 회의 때죠. 그래서 대략 내년 1, 4분기부터는 자산 매입 축소가 시작되지 않겠냐 놓고 보고 예. 만일 이제 이 예상대로 된다면 올해 4, 4분기 9월 달부터는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 매입 축소한다는 것은 통화량을 좀 줄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증권 시장에는 악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언제 할 것인가를 미리 예고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2013년 긴축 발작 같은 일은 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나쁜 서프라이즈였겠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갖고 시장을 긴장하게 만들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준비할 기간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그래요?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전에 예를 들면 한 달 만에 시장에 다 그걸 충격을 받을 거를 3개월, 4개월 동안 나눠서 이제 소위 스무딩을 해주겠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예.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예. 다만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충격을 그대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승우 센터장님은 어떻게 이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예고한다니까 뭐 언제쯤 하겠다는 걸 미리 예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제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보면은 예. 죄송합니다. 네, 약간 네. 저희 인터뷰에서 그 아웃룩이 아닌 아웃컴을 갖고 자기가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웃룩은 이제 전망이죠. 전망. 향후 전망을 미리 한다기보다는 예. 실제 경제 지표가 개선되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보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편하겠다. 예. 그리고 사실은 2% 이상의 그 인플레 그리고 광범위한 완전한 고용에 이를 때까지는 지금의 그 완화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FOMC가 있지만 거기서 특별한 어떤 발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물가가 또 예상보다 올라가면 이런 게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 물가는 아직 뭐 그런 정도 수는 아닌 모양이죠? 근데 물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일부 원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사실은 3월 달에 금융시장이 좀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고 안정화되면서 이제 그런 혹시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예. 이런 것들은 일단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됐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원자재발 그러한 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재발 예, 공급 측면에서의 네, 맞습니다. 이런 인플레 요인은 나타나고 예, 있다.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네. 가파르게 중국이 오르고 예. 그것이 수출 물가를 올리고 예.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요거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걱정하는 거는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이제 우리 돈을 받는 이제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그 결국은 그 가격,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주지만 디맨드 풀, 수요도 올리거든요. 그렇죠. 돈을 버니까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이제 그러고 그것이 기대까지 계속 임금이 올라갈까 기대가 되면 예. 정말로 이제 이거는 소위 말하는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그러한 대인플레이션의 이제 전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데 확실한 거는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 지금 1, 4분기까지 오면서 임금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좀 많이 낮아졌. 그러니까 실업률도 네. 낮아졌지만 사실은 그 집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네. 소위 서비스 업적으로 소위 이제 고용에 대해서 응하려는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서비스 쪽에 사람을 못 구하는 구인난들이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예. 그래서 지금 소위 이제 소위 백신을 맞아서 사람들이 이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 레스토랑도 열고 뭐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접객하고 도와줄 그러한 이제 사람들 얼굴을 보고 예. 일을 해야 될 사람을 못 구하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된다면 하반기에 적어도 연준이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만한 소위 이제 임금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지금 조짐은 조금 보인다 그런 얘기죠. 수치는 이미 임금 나타나고 측면에서는 있습니다. 네,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요인에 의한 인플레의 가능성이 일부 보인다 그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여튼 그렇다고 해서 FOMC가 뭐 어떤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이웃 캐나다 중앙은행이 먼저 자산 매입 축소를 했다면서요? 근데 왜 글로벌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습니까 그게? 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예. 캐나다라는 나라를 보면은 이 회사는 사실 제조업보다는 예. 원자재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자재.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 오르면서 예. 캐나다는 뭐 미국이나 또는 뭐 한국, 일본 뭐 이런 예. 제조 베이스 또는 서비스업 베이스의 이 국가들보다는 먼저 테이퍼링을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네. 것이고요.
이게 그 미국 등 글로벌 테이퍼링 전반적으로 확대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긴 하지만 서서히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요 관련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브라질, 터키 같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원자재의 그 영향도가 좀 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를 좀 인상하는 이런 일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경제 특성상 원자재 영향을 받는 캐나다 같은 데 먼저 했는데 그게 전체 어떤 유럽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미 FRB 같은 데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고 시점은 이번 9월 정도에 예고하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요즘 다시 보면 이 코로나가 뭐 미국 같은 데는 백신이 워낙 앞서가지만 뭐 인도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경기에 조금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증시도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걱정하는 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일 기준으로 전 최고점이 1월 초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신규 확진자 수가 한 78만 뭐 이 정도 나왔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이게 많이 줄었다가 지금 3월 달에 다시 급등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전고점 뚫어서 한 88만 이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일로 엄청나게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언급 주셨던 인도고요. 인도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완전히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는 또 안타까운 거는 신규 확진자만 느는 게 아니라 그 소위 사망자도 같은 속도로 지금 늘고 있거든요. 하루 확진자가 35만 명 정도로 늘어서 언론들은 생지옥이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늘어나는 거에 거의 3분의 1을 넘는 거를 그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심각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거냐를 놓고 보면 냉정하게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4월 달 들어서는 최근에 급등을 하던 유럽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북미는 이제 완전히 잡혔고요, 많이. 남미도 최근에 약간 이제 플랫한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밌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차트는 준비를 못했지만 GDP 가중으로,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나오는 나라들을 GDP 가중으로 재계산을 해보면 전 1월 달 초의 전고점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이미 많이 올라 있지만 왜냐하면 인도 같은 데가 많이 올랐는데 인도는 전 세계에서 한 GDP의 7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확진자 수를 GDP의 가중 평균을 해서 보면 네, 맞습니다. 지금이 전고점에 비하면 많이 낮은 전고점이라는 것은 1월 초. 1월 초에 1월 초는 그때는 미국도 많이 나오고 유럽도 많이 나올 그거보다 때니까.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그래도 좀 안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으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는 좀 영향이 좀 지금 늘어나는 거는 덜할 거다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고 말씀 주신 대로 백신이 지금 미국과 유럽 또는 뭐 이 중심으로 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느는 건 공포스럽지만 경제 수준에 미치는 악영향은 덜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백신 접종 속도가 워낙 빨라서 경기가 뭐 계속 이 정상화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좀 걱정이었는데 의외로 금리가 안정되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그런 토론을 좀 했는데 갑작스럽게 금리가 안정되니까 조금 종잡을 수가 없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너무 이상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뭐 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를 이끌어주면 결국은 그게 이제 아시아 생산기지 쪽에도 그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도 다시 또 안정화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차는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즉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간에 이 경기 회복 속도, 흔히 말하는 이제 이코노미 리오픈의 그런 정도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기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계속 좀 회복되는 추세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이지만 역시 중요한 건 기업 실적 아니겠습니까? 내일 발표된다는데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 특히 테슬라 1분기 실적인 거죠? 내일 새벽에 나온다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들이 되게 높은 상태고요. 기대감이요? 기대감이 되게 높은 상태고, 근데 다만 테슬라가 사실은 그러니까 차를 팔아갖고 이익을 많이 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그걸 통해 갖고 사실은 예.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는 이제까지 내는 네.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것이 유지될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테슬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마켓쉐어가 중요할 텐데 예. 지금 그 소위 이제 우리 한국의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예. 유럽의 이제 그 소위 유럽의 그러한 완성차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전기차들을 공격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지금 테슬라를 앞질러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일 메이커들이.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테슬라가 소위 지금 전기차 세상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예. 논쟁의 여지가 논쟁이 없는데 없는데. 거기서 여전히 그 압도적인 1등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완성차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을 만들던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이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또는 이제 앞으로의 그 실적에서 그것들을 과연 방어해내느냐를 이제 그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가 흐름만으로 보면 테슬라는 상당히 지금 약세를 보여왔던 거죠. 뭐 꼭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때 올랐다가 이제 좀 쉬었는데 예. 다시 또 최근에는 비교적 주가가 괜찮은 흐름을 괜찮습니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참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참고로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미국 S&P 500 예. 미국 기업 중에서 100개 정도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실적을. 예. 네,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평균 23% 상회하는 그 실적을 냈습니다. 23%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도 예. 주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실적의 네. 그 정도가 주가에 반영되면 좀 주가 좋았어야 되는데 예. 지난주에 한국도 그리고 미국도 약간 이제 주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약세.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사실 예. 증시에 영향을 주지만 지금 실적이 아주 이렇게 크리티컬한 그런 변수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실적보다는 예. 이제 향후 전망을 회사들이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뭐 당연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향후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이제 신규 가입자. 예. 이게 예상을 조금 하회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그래서 주가가 그 시간에서 한 9%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 전망을 회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비트코인도 상당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테슬라 악재 아닐까요? 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악재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트코인으로 산다고 살 수도 있게 해준다고 그랬고 예. 실제로 또 기업이 이제 일부 비트코인을 가져가겠다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테슬라 자체도 변동성이 되게 큰 기업인데 주가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갖고 있는 자산 자체도 변동성이 큰 거를 더하기 때문에 이거 예. 두 개가 이제 소위 멀티플 곱해지면은 예.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테슬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지금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테슬라 이외에 다른 뭐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데 어떤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적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사실은 언택트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무슨 그 아웃도어 액티비티보다는 예. 그 실내에서 우리 업무를 처리하거나 특히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예. 뭐 이런 활동들이 훨씬 활발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의 실적은 역시 현재 좋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상회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기업들도 이제 실적 우리 삼성전자 29일 그리고 SK 하이닉스 28일인가요? 네네. 이게 이제 확정치를 내놓잖아요. 예, 예. 분야별로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모바일은 어떤지 이게 실적이 다 나올 텐데 뭐 지나간 거긴 합니다만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 결과는 사실 이제 지나간 거니까 네. 이제 그거보다는 저희가 삼성전자 주가가 그동안 왜 부진했느냐 그거를 여러 번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예. 그 파운드리 파운드리. 그 시스템 반도체 실적이 시장이 원하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예. 못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이래서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에 그 어떤 걸맞는 그런 청사진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주가에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확정치가 나오면서 동시에 어떤 삼성전자에서 다음 분기나 그 다음 분기 계획이라든지 아까 이승우 센터장 얘기한 이런 걸 발표를 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분기 뭐 숫자를 직접 주지는 않고요. 예. 각 반도체 부문별로 뭐 2분기에는 출하량이 얼만큼 될 것이다. 또는 뭐 가격이 얼만큼 변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가이던스를 주고요. 예. 그리고 종합적으로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런 정도. 그럼 그 가이던스가 이 시장에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예, 물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요새 이제 워낙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사실은 2분기에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그만큼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는 것이고, 예. 사실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 2분기 실적을 넘어서 하반기 때도 과연 그 IT 중심의 이런 실적 드라이브가 계속 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현재가 요즘에 굉장히 핫 예, 이슈인데 그렇죠.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과연 세트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반도체 실적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인지 그거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D램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영향이 뭔지. 네네. 송정영 센터님,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가 앞서서 본다면 뭐 시장이 항상 선하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주요 시장을 앞서서 본다면 지금 이제 2분기잖아요. 네. 하반기와 비교한다면 지금과 비교한다면 하반기 전망을 좀 밝게 봅니까? 아니면 조금 안 좋게 보는 편입니까? 저는 이제 그걸 굳이 이제 미국 시장과 미국 이외의 시장, 예. 특히 이제 굳이 말하면 미국과 한국 시장 이렇게 예. 두 개를 나눠서 본다면 상당히 이제 좀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최근 올해 들어왔고 1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는 미국의 장기 금리의 변동, 예. 그다음에 달러의 강세 예.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3월 한 달 지나고 4월 달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상당히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가 안정은 돼 있는데 예. 그 안정돼 있는 것이 좀 제 보기에는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일시적일 수 있다. 네, 지금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지금 소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일부 지정학적 유형의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예. 앞으로는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가거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나 어쨌거나 금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소위 이제 기술주 중심의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싼 나라는 미국 시장은 좀 이제 밸류에이션, 고평가 부담을 느낄 고평가 수밖에 부담을 느낀다. 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물론 이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 한국 시장은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좀 강합니다.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 수출이 뭐 지금 4월도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맞습니다. 4월 20일까지도 조업일수 기준으로 일평균 한 36% 예. 증가하고 있고 뭐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뭐 모두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이제 하반기까지도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이 다시 금리가 좀 올라가고 달러의 약세 방향으로 좀 전환이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상당히 한국 시장이나 이러한 이제 그 아시아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 될 수 있고 외국인들을 다시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당히 그 매크로 측면에서는 호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결국은 지금 그 매크로 측면에서는 장기 금리의 방향성, 장기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달러의 방향성 이 두 개가 어떻게 가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말씀드릴까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년차 징크스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2년 차 징크스는 뭡니까? 이게 이제 프로 선수들도 1년 차는 되게 잘하다가 2년 차 되면은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이걸 보통 2년 차 징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예. 그러니까 소위 베어 마켓 시장이 30% 이상 급락을 한 다음에는 예. 첫 해는 엄청 잘합니다. 바닥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지금 작년 3월 말 이후 한국은 100% 넘어갔고 예. 좀 미국도 7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보통 2년 차가 되면은 예. 그 2년 차에도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조정을 한번 받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조정을 받는다. 계속 갈 수는 없다. 과거 한 5번의 경험에서 예. 지난 한 50년 동안 항상 다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2년
2년 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데 네. 지금 평균적으로 지난 한 5번의 경험 동안 평균적으로 1년 차에는 40% 이상 올랐고 네. 2년 차에는 17% 오르지만 예. 조정은 한 10% 이상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틀림없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풀 베팅하지 마시고 일정 예. 부분 현금을 가지고 조정에 대해서 좀 항상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년차 신드롬, 2년차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네. 네, 센터장 이승우 센터장 어떻습니까? 이번 주 좀 더 주목해야 될 거 우리가 FOMC 얘기도 했지만 또 전체적으로 주요 일정 중에서 꼭 지켜봐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변수는 뭐라고 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4월 27일 내일이죠. 내일 그 한국 GDP 속보치가 일단 나오게 되고요. 내일이요. 그리고 네. 이제 29일은 또 미국 GDP 속보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FOMC가 있고 예. 그리고 28일하고 29일에 걸쳐서는 뭐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SKIET라고 하는 공모주 또 청약이 상당 규모로 28, 이루어지게 됩니다. 29일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뭐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사실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지금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GDP 실적 같은 게 좋게 나올 거고 예. 기업 실적도. 네. 네. 그런데 시장에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나간 1분기보다는 이제 향후 어떤 가이던스를 주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GDP 이런 지표나 이런 변수들도 예. 지금 컨센서스가 비교적 양호한데 사실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한국이든 2분기가. 미국이든. 예. 예.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2분기의 GDP 성장률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2%로 더 올라갈 것 같고요. 5.2% 정도로요. 네. 미국도 이번에는 미국은 이제 전분기 연율로 얘기를 하는데 예. 미국은 1분기가 전분기 연율로 5.4%에서 예. 2분기 때는 전분기 연율로 한 8.1%까지 올라갈 그렇게 것이기 높게 때문에 올라갑니까? 2분기? 뭐 하여튼 지표상으로는 예. 지금 상당히 아주 좋은 그 결과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과연 그런 긍정적인 지표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증시 전망 코너를 해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요.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